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다정하고 성실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상상도 못할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중에는 가면을 쓴 채 남을 속이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농락하며 살아가는 인간들도 있죠. 그리고 운이 나쁘다면 그런 사람들과 인생을 함께해야 하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상상조차 못할 계기로 반전은 찾아왔고 그 순간 전 결심했어요. 절대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고. 절대 여기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이죠. 오늘 전 제가 어떻게 벌받아 마땅한 놈이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삶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 어린 시절은 참 특이하고 어찌 보면 기구했어요. 당시 전 제 인생이 마치 도서관에서 빌려 읽은 성장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 저희 집엔 빚이 잔뜩 있었어요. 저희 아빠가 가수를 꿈꾸며 기획사에 돈을 갖다 바쳤는데 사기를 당했거든요. 무명 트로트 가수였던 아빠는 어떻게든 앨범을 내보려고 했지만 사기꾼들은 돈만 챙겨서 사라졌고 남은 건 빚뿐이었죠. 그 여파로 저희 세 식구는 집도 없이 떠돌게 됐어요. 저희 엄마는 험난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고 제가 3살 때부터 절 데리고 온갖 일을 다 했어요. 안 해본 일이 없던 엄마는 결국 자격증을 따고 100톤 트럭을 모는 기사가 됐어요. 이유는 단순했어요. 집이 없었으니까요. 화물차가 곧 집이었어요. 숙식 해결이 가능한 데다 남초 직업이라 봉급이 다른 일보다 높으니 여자가 잘 하지 않는 일임에도 그 일을 선택했던 거죠. 그 덕에 전 전국 팔도를 안 가본 곳이 없었어요. 학교를 다닐 땐 할머니 집에 맡겨져서 컸고 학교 입학 전이던 시절이나 방학 땐 엄마 아빠를 따라다니면서 살았어요. 엄마가 운전하는 화물차로 고속도로를 수도 없이 오갔고 차 안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라디오를 들었던 게 일상이었죠. 후미진 휴게소에서 노점상 아주머니가 준 군고구마를 먹으며 잠이 들기도 했고 엄마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눈을 뜨면 전혀 다른 지역에 도착해 있곤 했어요. 때로는 엄마 대신 아빠를 따라다녀야 했어요. 그럴 때면 아빠가 공연하는 시골 나이트클럽을 가곤 했는데 무대라 해봤자 사람들한테 거의 취급도 받지 못하는 변두리 무대였어요. 술에 취한 취객들이 아빠한테 술병을 던지거나 욕설을 퍼붓는 게 흔한 일과인. 그래도 아빠는 그걸 감내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게 아빠가 잘할 수 있는 그리고 하고 싶은 유일한 일이었거든요. 그런 곳에선 백댄서나 백보컬을 하는 언니들, 이모들이 제 친구였고 남은 안주가 제 간식이었어요. 그래도 전 어릴 때 그런 생활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미있다고 생각했죠. 평범한 애들이 집과 학교만 오가며 똑같은 일상을 반복할 때 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풍경과 사람들을 봤으니까요. 도로 위에서, 밤무대에서, 화물차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참 희한한 일들,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며 자랐어요. 어쩌면 그래서 웬만한 일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성격이 된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너무 일찍 배워버렸거든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 커서도 제 삶이 크게 달라질 리가 없다는 것도 저는 일찌감치 알고 있었어요. 밑바닥 인생은 무슨 로또에라도 당첨되지 않는 이상은 중류층까지 올라오는 것도 힘든 일이죠. 그래도 전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진 않았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것 치고는 멀쩡하게 컸죠. 술집에서 일하지도 않았고 이상한 길로 빠진 것도 아니니까요. 그건 전적으로 엄마의 공이었던 것 같아요. 가난하고 구질구질한 형편에도 엄마가 어떻게든 절 제대로 키우려고 노력했거든요. 엄마는 절 위해서라면 정말 뭐든 했어요.
화물차 안에서 작은 칠판을 붙여놓고 저에게 한글과 숫자를 가르쳐 줬고 화물차 뒷자리를 작은 방처럼 꾸며주며 제가 패배감을 느끼게 하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셨죠. 그런 엄마 덕에 힘든 어린 시절에도 전 씩씩하고 밝게 자랄 수 있었어요. 성인이 되어 대학을 가는 대신 작은 회사의 사무직으로 취직했고 작은 월세방을 구해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목표는 하나였어요. 열심히 일해서 가족이 함께 살 전셋집을 마련하는 것. 그런데 그 꿈을 채 펴보기도 전에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평생을 길 위에서 보낸 엄마는 그렇게 마지막 순간도 길 위에서 맞게 됐죠.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아빠와도 점점 멀어졌어요. 아빠는 여전히 전국을 떠돌며 공연을 다녔고 저는 혼자서 버티며 악착같이 살아야 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같은 회사 동료의 친구였어요. 저희 회사 회식 자리에 남편이 우연히 끼게 됐다가 어이없이 만났는데 남편이 저한테 첫눈에 반했다며 쫓아다녔죠.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연애를 해본 적도 거의 없었고 제 인생에 그런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겨울에 제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데려다 주기도 하고 제가 별 반응이 없는데도 몇 달을 쫓아다니며 아주 지극정성이었죠. 그러다 하루는 지나가는 말로 제가 어린 시절 먹었던 전주에 파는 순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밤중에 기차를 타고 그 집 순대를 사와서는 저한테 안겨주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뿅 하고 넘어간 거죠.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여자를 위해서 왕복 몇 시간을 걸려 이런 걸 사다 주는 남자가 내 인생에 또 찾아올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순진하고 바보 같은 선택을 하게 됐고 연애 몇 달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사실 결혼 전 제가 가장 걱정했던 건 시집살이였어요. 시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시모랑 시누이가 있었거든요. 남편이 막내라 시모가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저한테 이것저것 시킬까봐 시누이가 사사건건 간섭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신혼집은 시가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였고 시누이도 근처에 살았거든요. 거리가 가까운 만큼 간섭이 심할까봐 긴장을 했죠. 하지만 의외로 시모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별로 타박하는 성격도 아니고 좀 무던한 타입이었죠. 시누이가 좀 얄미운 성격에 말도 탁 쏘게 하고 그런 편이긴 했는데 그래도 뭐 매일같이 만나진 않았으니 적당히 참을 만은 했어요. 오히려 예상 못했던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예상도 못한 나쁜 놈이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남편은 착했어요. 술을 퍼마시지도 않았고 손버릇이 나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놈의 한방병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업병에 단단히 걸린 사람이었어요. 늘 인생은 한방이야.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 줄 알아? 두고 봐.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남편은 자기가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반드시 한방 터뜨려서 인생 역전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방을 일으킬 사업을 해야 한다며 별의별 걸 다 시도했죠. 그런데 문제는 사업 감각이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사업이라곤 일도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영 시장성이 없어 보이는 것들에 손을 대곤 했으니까요. 한 번은 온라인 쇼핑몰을 하겠다고 했어요. 요즘 다 온라인으로 물건 사잖아. 이건 무조건 뜬다니까? 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물건을 떼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뭔 카테고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중구난방. 요즘 유행하는 제품이나 사람들이 찾는 걸 골라 가져온 것도 아니고 어디 창고에 묵혀있던 재고떨이를 싸게 사와서 팔겠다는 거예요. 전자제품, 주방용품, 옷, 장난감까지 아무 연관도 없는 잡동사니들을 죄다 모아 한데 올려놨으니 당연히 팔릴 리가 없죠. 그 다음에는 카페를 차렸죠. 커피 한 잔 팔면 얼마나 남는 줄 아냐면서 직접 로스팅하는 카페를 열겠다고 했어요.
문제는 커피를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장사 경험도 없다는 거였어요. 결국 시가 재산에다 대출까지 끌어모은 돈으로 카페를 열었는데 10달도 안 돼서 망했죠. 그러다가 더는 심어도 자금줄을 안 풀어주니까 이제 시누이네 돈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이게 결정적인 화근이었어요. 심해부도 모자라 심해분의 집안에까지 찾아가 돈을 빌리고 날려버려 일이 터진 거죠. 나 이러다 진짜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너 어쩔 거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우리 시댁에서 얼굴도 못 들고 살아. 하나 있는 동생이라는 게 누나한테 도움은 못 줄 망정? 좀만 기다리시라 그래. 내가 꼭 한 방에 성공해서 빚 다 갚고 이자 두둑하게 쳐서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이 새끼는 하여간 입만 살아가지고. 네가 무슨 수로 성공을 해, 이 등신 같은 놈아. 펄펄 날뛰던 신우이의 원망의 불똥은 엉뚱하게도 이내 저에게까지 옮겨 붙었죠. 아니, 저라고 그 꼴을 보고 싶었겠어요?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남편이 돈을 어디서 빌렸는지도, 어디다 썼는지도, 얼마나 빚이 있는지도. 그런데도 시누이는 저한테 화살을 돌렸죠. 올케는 대체 뭐하고 있었어? 옆에서 다 보고 있으면서 저놈이 저 지경이 될 때까지 뭐하고 있었냐고. 아무리 자기 일 아니라고 그렇게. 내가 지금 무슨 꼴이 됐는지 알기나 해? 말려도 소용없는 거 형님도 아시잖아요. 아니다. 자기, 내가 싫은 소리 좀 하니까 아주 신이 났겠구나. 그치? 가뜩이나 얄미운 년 더 엿먹어봐라 했던 거 아니야? 제가 그럴 리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억울했어요. 전 말렸어요. 사업하지 말라고. 그냥 직장 다니면서 돈 모으라고 수도 없이 말했거든요. 그런데 사업병 걸린 남자는 그게 안 들려요. 사업은 무조건 해야 하고 지금 실패해도 다음엔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결과는 개쪽박이었고 그렇게 남의 돈 대차게 말아먹은 후 궁지에 몰리자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잠수를 타버렸어요. 처음엔 며칠 안으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래도 우리 애도 있는데 설마 지 자식까지 버리고 나가겠어? 아무리 그래도 그놈이 그 정도 쓰레기는 아니지 했죠. 근데 그 정도 쓰레기 맞더라고요. 시간이 흘러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연락도 닿지 않았어요. 그렇게 빚을 잔뜩 지고 집까지 나가버렸으니 이제 그 모든 화살이 누구한테 향하겠어요? 저밖에 없었죠. 시누이는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와 난리를 쳤어요. 신혼집, 전셋집 빼서 돈 갚으라고요. 저는 제가 진 빚도 아닌데 그 매일 같은 성화에 못 이기고 결국 신혼집을 빼서 전세비를 시누이한테 줬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들어 누우니 별 수 있나요? 근데 그러고 나니 이제 살 집이 없어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딸이랑 둘이 시가로 들어가게 됐어요. 당연히 가고 싶지 않았죠. 시누이 얼굴을 자주 봐야 한다는 것도 싫었고 그 집에서 무슨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할지도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저는 친정이라 할 만한 집도 없고 기댈 곳도 없었거든요. 갈 데가 없으니 시가로 들어가는 수밖에는 아무런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저희 시모는 원래 특별히 못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무난하고 무던한 성격이었고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키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시모도 달라지더라고요. 아무리 무던한 사람도 자기 아들이 빚을 잔뜩 지고 사라진 데다가 그 탓에 자기 집에 2명의 짐덩이가 생겼으니 짜증도 났겠죠. 따지고 보면 저도 남편 때문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데 시모는 절 가만두지 않았어요. 원래는 말도 별로 없던 사람이었는데 같이 부대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사사건건 저한테 화풀이를 해대더라고요. 저는 시가에 들어간 이상 눈치라도 덜 보이려고 집안일을 거의 도맡아 했어요. 밥을 차려도 먼저 나서서 하고 설거지며 청소며 빨래며 뭐든 먼저 움직였죠. 혹시라도 시모한테 미운 털 박힐까봐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시모는 제가 하는 집안일마다 트집을 잡았어요. 반찬이 싱겁다, 빨래 개는 게 엉망이다, 걸레질을 했는데 왜 바닥이 미끄럽냐. 그런 자잘한 걸로 하루에도 몇 번씩 타박을 했어요.
우리 애가 칭얼대는 것도 시모는 못 참았어요. 사실 시모는 원래부터 저희 딸을 별로 예뻐하지도 않았어요. 남아 선호 사상이 아주 뿌리 깊은 사람이었거든요. 시누이네는 아들만 둘이었고 시모는 그 애들만 눈에 띄게 예뻐하며 차별을 해댔었죠. 가뜩이나 그러던 사람인데 이제 일이 이렇게 되니 이제 아주 더했죠. 그리고 왜 애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맘때 아이들이라는 게 늘 예쁘기만 하진 않잖아요. 손녀든 조카든 잠깐 놀고 가면 예쁜 짓만 하지만 아이에 같이 살다 보면 울기도 하고 떼도 쓰고 미운 짓도 하는 게 애들의 당연한 모습이죠. 그런데 시모는 아이가 아이답게 행동하는 걸 아예 못 참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한 번은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어째 애가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냐고. 누굴 닮아서 저러냐고. 그 말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 아들이 낳은 손주인데 심지어 애비라는 놈은 그런 지 자식도 팽개치고 나가 행방도 모르는데 그걸 저한테 대고 타박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나날이 시모의 잔소리는 늘어갔고 거기다 시누이까지 거의 매일같이 들이닥쳤어요. 남편한테서 연락은 없냐고 따지러 오는 거였죠. 일종의 화풀이를 하러 오는 거였어요. 시누이는 남편이 사라진 것도 제 탓인 것처럼 굴었어요. 아니, 남편이 빚을 지고 도망간 건 저도 피해자인데 왜 저한테 염치 없다는 말을 하는지. 심지어는 네가 잘했으면 우리 동생이 이 지경까지 됐겠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전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제 잘못이 아닌 걸 아는데도 빚더미 위에서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데도 매일같이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점점 숨이 막혀왔죠. 저는 원래 소일거리로 애 유치원에 가는 시간에만 알바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도저히 그 정도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남편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이혼을 하든 별거를 하든 뭘 하려면 일단 제가 자립이 돼야 했어요. 언제까지고 시가에 얹혀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친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 친정 형편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무명 트로트 가수였던 아빠는 나이가 들면서 그마저도 못하게 됐고 시장을 떠돌면서 각설이 같은 걸 하며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 아빠한테 무슨 손을 벌리겠어요. 결국 전 제가 살 길을 찾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생각지 못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저희 딸이랑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아빠 중에 저희 남편 동창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서로 친하다 보니 저희 부부랑도 가끔 밥도 먹고 키즈 카페도 같이 가고 하던 동창인데 어느 날 저한테 잠깐 할 말이 있다면서 뜻밖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상원이 그놈 다른 여자랑 살림 차려 동거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친구놈들 중에 하나가 그놈을 봤다는데 하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하길래 제법 신빙성이 있어 보여서요. 제가 상원이 그놈이랑 동창이고 오래된 인연이긴 하지만 지율 어머님이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새끼, 그놈 너무 믿지 마시고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돌아와 생각을 해보니 어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다 싶더라고요. 처음엔 빚 그렇게 지고 나간 놈이 설마 여자를 만날까 싶었는데 남편이 워낙 능글맞고 여자들한테 매너도 좋은 타입이거든요. 왜 저도 그렇게 꼬셨었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다 보니 사실일 수도 있겠다 싶어졌고 만약 그게 진짜라면 나만 혼자 뼈 빠져라 이러고 있는 게 영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시모가 뭐라도 아는 게 있나 싶어 슬쩍 떠봤죠. 그랬더니 시모는 저더러 미쳤냐는 듯이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사업하다가 빚까지 지고 도망간 애가 지금 어디서 살아있긴 한 건지 걱정이 돼 죽겠는데 넌 네 남편 걱정은 않고 무슨 큰 것도 없는 소문을 듣고 와서 이러는 거야. 저거 다 지 면피하려고 저러는 거야. 지는 죄 하나 없는 척 상원이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저러는 거라고. 형님,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빚진 것도 형님 동생, 집 나간 것도 형님 동생, 딴 여자랑 살림 차렸다는 소문도 남편한테 난 건데 왜 저한테 이러세요? 따지고 보면 나도 피해자라고요. 어머 얘, 너 말 참 희한하게 한다. 피해자? 피해자는 나랑 우리 시댁 식구들이 피해자지. 너는 동조자고 동조자.
네가 걔 사업한다고 설칠 때 제대로 맡기만 했어도 이런 일 안 일어났어, 이년아. 내가 수도 없이 말렸다고 이미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사업 그만하라고. 제발 현실적으로 살자고. 수도 없이 내가 이야기했다고. 근데도 말을 안 듣는데 뭐 어쩌라고. 뭔 7살 먹은 애새끼도 아니고 매를 들어요. 뭘 어떡해요. 아니, 전혀 말하는 뽐새 좀 보게. 너 우리 상현이한테도 그따위로 말하고 살았니? 이제 보니 우리 애가 결혼하고 더 날뛴 이유를 알만도 하구나. 이래서 여자는 그저 가정교육 잘 받고 현명하게 자란 여자를 며느리로 들여야 하는 건데. 지금 나더러 가정교육 운운해요? 여기저기 수습도 못할 짓거리 해놓고 내뺀 놈 키우신 분이?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니? 그렇게 아주 대판 치르고 나니 와, 나는 이제 이 집에 있는 한 평생 남편 대신 욕바지가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 순간부터 마음이 완전히 정리가 됐어요. 더 이상 여기에서 못 버티겠다. 하루라도 빨리 나가자. 바로 결심이 섰죠. 일단 봉급이 최대한 높은 일을 구해야 했어요. 시가에서 더 이상 버틸 수도 없었고 앞으로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지원했지만 계속 퇴짜를 맞았죠. 결혼 후 육아를 하느라 경력이 단절이 되다 보니 마땅히 취직도 잘 안 되고 인력난인지 뭔지 웬만한 데는 경력직만 구하는 탓에 지원서를 넣기도 힘들었죠. 그러다 우연히 한 부잣집에서 가사 도우미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됐어요. 처음엔 살짝 망설여졌지만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죠. 집주인인 회장이 직접 면접을 본다며 회사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회장이란 말만 듣고 지레 긴장을 했는데 가보니 생각보다 의리의리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외곽에 있는 식료품 회사였고 규모는 제법 컸지만 그냥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회사였죠. 회장도 의외였어요. 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전형적인 부자, 그러니까 막 고급 정장을 입고 말수 적고 권위적인 그런 사람을 예상했는데 막상 마주한 회장은 그냥 푸근한 동네 아저씨 같았어요. 인상도 좋고 말도 구수한 그런 동네 아저씨 타입이었죠. 회장이 설명하길 자기 집에 직원이 여러 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방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집사, 큰 손주 공부 봐주는 사람, 작은 손주 유모까지. 그런데 이번에 한 명을 더 뽑기로 했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주 큰 인연이라 생각한다며 그래서 꼭 본인이 직접 면접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인지 직접 봐야 자기 집에 믿고 들일 수 있으니까요. 회장은 첫인상을 딱 보면 안다면서 제가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물론 다른 면접자도 있어서 2사람을 더 본다고 했지만 아마 저를 뽑게 될 것 같다고. 그 말을 들으니 감이 좋았어요. 회장도 생각보다 훨씬 좋은 사람 같았고 꼭 일하고 싶었죠. 드디어 이틀 뒤 연락이 왔어요. 그 주 주말부터 출근할 수 있냐는 거였어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드디어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구나 싶었는데 문제는 첫 출근 당일이었어요. 출근 이틀 전부터 저희 딸이 열이 끓었었거든요. 처음엔 감기려니 했는데 점점 열이 심해지더니 결국 응급실까지 다녀왔죠. 다행히 출근 당일에는 열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혼자 둘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시모는 애가 아프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새벽같이 개모임에서 간다는 여행을 떠나버린 뒤였고 결국 애를 맡길 곳이 없었죠. 고민이 되더라고요. 애를 데리고 가서 사정을 얘기할까? 아니면 출근 날짜를 조금만 미뤄달라고 해야 할까? 근데 출근 당일에 갑자기 미뤄달라고 했다가 그럼 그냥 안 오셔도 됩니다 하면 어떡해요? 다른 면접자도 있었는데 그 사람을 뽑을 수도 있잖아요. 결국 용기를 내서 연락을 했어요. 일하는 직원들을 담당하는 아주머니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딸이 아프다고. 지금 혼자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지만 조용히 잘 있는 아이고 말썽 피우는 성격이 아니니 혹시 같이 가도 되겠냐고. 혹시라도 거절당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아주머니는 생각보다 쿨하게 일단 데리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죠. 결국 첫 출근부터 딸을 들쳐업고 갔어요. 첫 출근에 아픈 딸에
아침부터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많이 눈치가 보였죠. 첫날부터 애를 데리고 오는 걸 좋게 볼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게다가 이런 부잣집이면 더 엄격할 수도 있잖아요. 어디서 감히 일하러 오는 사람이 애까지 데리고 와? 이러면서 내쫓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시작은 해야 했죠. 직원들이 모여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들 휴식을 취하거나 일 준비를 하는 공간이었죠. 저는 어색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 업고 있던 딸을 바닥에 내려놓고는 아이한테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라고 시켰는데 다행히 직원들은 이상하게 보지 않았고 아이를 따뜻하게 맞아주더군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어요. 아니, 근데 저 애 회장님 손녀랑 똑 닮았지 않아? 어머, 그러니까? 난 이 집 손녀를 왜 출근하는 사람이 들쳐업고 왔나 했어. 직원들 반응이 이상했지만 대놓고 묻기도 뭐해 조금 있다 직원들을 관리하는 아주머니께 슬쩍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솔직히 자기도 놀랐다고 하시며 이 집 손녀랑 제 딸이 쌍둥이처럼 닮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좀 당황스럽고 황당한 말이긴 했는데 아직 학교 입학도 안 한 아이들이고 어릴 때는 아직 이목구비가 다 완성이 안 됐으니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일단은 그런 말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저는 아이부터 직원용 휴게실 한쪽에 조용히 눕혀두고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집안 곳곳의 위치와 방 배치, 식구들 얼굴을 익히고 제가 해야 할 일들도 배웠죠. 그런데 한참 집중해서 설명을 듣고 있다가 돌아보니 복도 쪽에서 조그만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저희 딸이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벽에 걸린 그림들을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딸을 부르며 다급하게 데려오려고 하는데 하필 그때 회장이 방에서 나왔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큰일 났다 싶었죠. 일하는 곳에 애를 데리고 온 것도 미안한데 제멋대로 돌아다니기까지 했으니 혼날 일만 남았구나. 어쩌면 여기서 잘릴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회장이 저희 딸을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는 걸 보고 당황해서 애를 얼른 데려오며 죄송하다고 했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 애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데려왔어요. 조용히 방에만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장은 제 말을 듣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계속 딸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이 아이 그쪽 딸입니까? 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그쪽 친딸 맞아요? 네? 네, 제 딸 맞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나랑 잠깐 얘기 좀 합시다. 회장은 응접실 쪽으로 걸어갔고 저는 속으로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첫 출근 날부터 이런 실수를 했으니 무슨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었죠. 회장을 따라 응접실로 갔는데 회장이 꺼낸 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였어요. 그 아이 아버지가 누구냐? 라고 제게 묻더군요. 순간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누구긴 누구겠어요. 제 남편이죠. 전 저희 남편이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회장이 다시 묻더라고요. 남편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오상헌인데요? 하고 좀 얼빵한 사람처럼 대답을 했죠. 회장은 제 말을 듣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뭔가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어요. 그리고는 잠시 뒤 응접실 안에 있던 액자를 하나 꺼내 제게 보여줬어요. 자기 소녀 사진이라면서. 사진을 보는 순간 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이건 우리 딸이잖아요. 너무 똑같았어요. 얼굴이 완전히 판박이었어요. 우리 딸보다 2살 어려 보이긴 했지만 우리 딸이 그 나이 때 찍은 사진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어요.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저희 딸이 완전 친탁을 했거든요. 남편 쪽을 완전히 빼다 박았죠. 남편뿐만 아니라 시누이랑도 닮았고 우스갯말처럼 시장 바닥에서 잃어버려도 사람들이 보자마자 오씨 집안 핏줄인가 보다 하고 시가에 데려다 줄 거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었죠.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깊이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러더니 머리가 어지러운 듯 의자에 털썩 앉으며 입을 떼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서 쉽게 할 수 없는 이야기라며 사실 자기 집안에 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말을 시작했죠. 회장은 본인 막내딸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막내딸이 한 남자와 연애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남자가 단순히 결혼 사실을 숨긴 게 아니라 이름이며 직업까지 속였다는 거였어요. 완전히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치려고 접근한 것 같다고. 회장 딸은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만나 사랑에 빠졌고 그러다 임신을 했고 그제야 그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됐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유부남은 돈을 뜯어낼 구실이 사라지자 본색을 드러내며 그대로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생겼든 말든 상관도 없이 말이에요. 회장은 그때 딸을 보호하려고 무척 애를 썼대요. 유부남이던 그 사기꾼을 찾아내 책임을 묻고 싶었지만 이미 종적을 감춰버려서 찾을 수가 없었나 봐요. 그놈의 진짜 이름도 몰랐으니 더더욱 방법이 없었고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막내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그놈을 찾을 길이 없어진 거죠. 그렇게 몇 년을 답답한 가슴만 쓸어내리며 지냈는데 오늘 저희 딸을 보는 순간 회장은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기 손녀와 너무나 똑같이 생겼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 둘이 이렇게까지 닮을 수가 있을까?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 게다가 제 남편은 파면 팔수록 이상한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사업한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돌았고 지금도 새 살림을 차려 살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었으니. 이런 상황에서 회장의 말을 들으니 혹시 정말로 내 남편이 회장이 얘기한 그 사기꾼 유부남이 맞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회장에게 손녀 나이를 묻자 5살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순간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어요. 만약 진짜 제 남편이 이 아이의 아버지라면 그럼 저랑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바람을 피웠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어요. 절대 가만둘 수 없었죠. 기든 아니든 의심은 이미 시작됐고 두 아이의 똑 닮은 얼굴이 이미 증거가 돼주고 있으니 일단 진실부터 알아내야 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고 그 다음에 뭘 하든 해야 했어요. 그렇게 회장과 전 공조를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자기 딸을 속이고 버린 남자를 찾아야 했고 저는 제 남편의 실체를 밝혀야 했어요. 둘의 목표가 일치했으니 말 그대로 한상의 콤비가 된 거죠. 우리는 남편의 현재 소재 파악과 함께 과거 행적을 하나하나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 남편이 저 몰래 해왔던 일들이 차례로 드러났어요. 남편은 사업한다고 떠들고 다녔지만 사실 사업이라기보다는 사기였어요. 투자금을 모은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끌어모았고 그 돈으로 졸부행세를 했어요. 겉보기엔 돈이 많은 것처럼 보였어요.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사주고 비싼 시계를 차고 다녔어요. 하지만 실상은 전부 허세였죠. 남들이 보면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겠지만 알고 보면 전부 빚으로 만든 가짜 이미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이미지를 이용해서 여자들을 후리고 다녔더군요. 부유한 집안 배경이 있는 여자들에게 접근해서 사업을 같이 하자며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돈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연락이 점점 뜸해지다가 결국 잠적했어요. 투자 사기를 친 거죠. 회장의 막내딸도 그 피해자 중 한 명이었고요. 회장은 자기 인맥과 돈을 총동원해 남편의 흔적을 쫓았어요. 제가 혼자 남편 놈을 찾아주려고 할 때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별다른 단서조차 못 찾았는데 회장의 힘을 빌리니 남편의 소재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회장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모으는데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몇몇 금융권 사람들에게 알아보니 남편이 얼마 전까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떠들고 다녔다는 정보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업 자금이 어디서 흘러갔는지도 추적이 됐고요. 그렇게 한 발짝씩 좁혀가다 보니 결국 남편의 현재 위치를 알아내기에 이르렀죠. 소문에 그 여자가 살고 있는 곳과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전 제가 들은 소문이 사실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은 진짜로 다른 여자와 한 집에서 동거하고 있는 게 맞았더라고요. 최근에 만난 게 아니라 이미 오래된 사이였어요. 기가 막혔죠. 이제 남편 놈을 제대로 조져줄 차례였어요. 회장은 일단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기로 했어요. 결정적인 순간까지 나서지 않고 제가 먼저 전면에 나서기로 했어요. 남편을 처음 마주하는 순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저는 남편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갔어요. 혹시 몰라 회장이 보내준 사람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들어간 건 저 혼자였죠.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문을 열고 나온 남편의 얼굴은 딱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기겁을 하더라고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여보, 어떻게, 여긴 어떻게 찾았어? 지금 어떻게 찾았는지가 중요하냐 이 새끼야? 오해야 여보. 그게 아니라 일단 내 설명을 좀. 오해고 설명이고 자시고 그건 너 황천길 가는 길에 해라 이 새끼야. 오늘 너 죽고 너 죽는 날이다. 설명이고 나발이고 할 것도 없이 바로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동안 쌓인 울분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듯이 있는 힘껏 잡아당겼어요. 그동안 남편이 저지른 짓을 떠올리니 손에 힘이 더 들어갔어요. 그리고 친자 검사를 하려면 몇 가닥만 뽑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아예 모근까지 제대로 붙어 있어야 한다길래 최대한 많이 뽑아와야 했죠. 급박한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머리라도 만들 기세로 저는 최선을 다해 놈의 머리털을 뽑아댔고 으악! 놈은 비명을 질러댔죠. 하지만 전 놓아줄 생각이 없었어요. 머리채가 손에 한 움큼 쥐어졌을 때에서야 손을 뗐어요. 화장을 지우다 말고 그 광경을 입을 벌리고 쳐다보던 동거녀와 반쯤 머리털이 뽑힌 채 주저앉은 놈을 두고 저는 그 집을 나섰어요. 머리털은 곧바로 준비해간 봉투에 넣었죠. 그리고 곧바로 친자 검사를 했어요. 제가 뽑아온 머리카락과 회장 손녀의 DNA를 비교했더니 결과는 99.999% 일치. 같은 핏줄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회장은 결과지를 보면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회장은 검사 결과를 들여다보다가 결국 눈물을 보였어요. 자기 딸이 너무 억울하게 갔는데 이렇게라도 저와 인연이 이어지게 돼서 자기에게 길을 열어준 것 같다며 눈물 짓더군요. 그 결과지를 들고 제가 남편 놈을 만났어요. 처음엔 오리발부터 내밀더군요. 하지만 제가 친자 검사지를 내밀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류를 보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말을 잇지 못했죠. 그런데 진짜 어이없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여자 이름을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니, 대체 몇 명이나 그렇게 사기를 치고 다녔길래 애가 생겼는데도 누구인지 모르냐고요. 아니, 난 분명히 지우라고 했어. 애 가졌다는 여자 있으면 분명히 무조건 다 흘려보내게 했다고. 다들 그런다고 했고. 근데 갑자기 무슨 애가 있다고 하니 내가 안 황당하겠냐고. 와, 너 쓰레기인 줄은 알았지만 진짜 재활용도 안 될 핵폐기물이다 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 인생 제대로 끝장을 내줄 테니까 딱 기다려. 이 패급 쓰레기 새끼야. 이제 본격적으로 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단순히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라 사기를 쳤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잖아요. 회장의 딸을 속이고 접근한 것도 의도적이었고 돈을 목적으로 만난 게 확실했었고요. 그리고 임신 사실을 알고도 무책임하게 버렸다는 것도 좀 전에 증언으로 확보했죠. 회장은 본격적인 법정 소송에 들어갔어요. 회장은 남편을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도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위자료 청구와 양육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죠. 다행히 회장이 제 소송을 도와줬어요. 저는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게 됐고 남편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 작정이었어요.
그리고 전 이 사실을 들고 시가를 찾아갔어요. 남편 놈을 끝장내줄 일을 꾸미는 동안엔 딸과 둘이 나와 회장이 구해준 방에 살고 있었으니 시가를 찾아간 건 한 달 만이었죠. 시모와 시누이가 마침 같이 있더라고요. 잘 됐다 싶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남편이 이중생활을 했다고. 그러자 시모와 시누이는 비웃더군요. 예, 너 또 무슨 헛소문을 듣고 와서 이러니? 네가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 어디서 뭘 하고 싸돌아다니다가 다짜고짜 찾아와서는 무슨 헛소리야. 이게 아주 제대로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건 니들 아들, 동생이 미친 거겠지. 이거나 똑바로 보고 얘기해. 전 친자검사 결과지를 비롯 남편 놈의 행적을 모조리 담은 서류를 내밀었어요. 처음엔 무슨 서류인지도 모르고 건성으로 보던 시누이가 서류 내용을 확인하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시모도 얼굴이 새하얘져서 곧장 말이 없어졌어요. 이제 좀 사태 파악이 됐니? 니들이 그렇게 우리 상원이 하던 그 새끼가 어떤 놈인지? 시모는 아무 대답도 하진 못했어요. 시누이는 그래도 끝까지 절 향해 뭐라고 따지고 싶어 했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반응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증거는 충분했어요. 시누이가 뭘 더 말하려는 찰나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어요. 나 이혼소송 들어갈 거고 니들 새끼 이제 끝장날 줄 알아. 각오는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아주 운이 나쁘게도 나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 그게 무슨 소리야? 너 혼자가 아니라니. 차차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고. 시모는 얼굴이 새파래졌고 시누이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절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이제는 제가 우위였거든요. 곧 재판이 시작되면서 남편이 숨기고 있던 모든 추악한 진실들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저와 회장이 제기한 소송만으로도 충분히 타격이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재판이 진행되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피해자들이 줄줄이 등장했어요. 남편이 그동안 사기친 사람들이 하나둘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면서 재판은 점점 커져갔죠. 남편은 사업한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성공한 사람인 척하며 여자들에게 접근해 사기를 치고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잠적하고 때론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졸부 행세를 해왔어요. 그 피해자들 대부분이 처음엔 창피해서라도 조용히 넘어가려 했지만 저와 회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하나둘 용기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재판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예요. 그리고 법정에서 친자 검사 결과도 공개됐어요. 남편이 저와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바람을 피웠다는 게 증명됐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99.999% 일치. 법원에 제출된 증거 앞에서 남편은 더는 발뺌할 수도 없었어요. 법원에서 서류를 받아본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 자리에서 입술까지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이제는 도망칠 방법이 없다는 거려. 회장이 제기한 사기 및 명예훼손 소송, 그리고 제가 제기한 이혼 소송. 결국 남편은 두 개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어요. 법원은 저에게 위자료와 양육비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당연한 결과였죠. 전 남편 놈은 이미 빚더미 위에 있었고 이제 더 쫄딱 망한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때까지도 어떻게든 빠져나갈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끝장난 상태였으니 손을 쓸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놈은 동거하던 여자에게도 버림받고 말았죠. 여자는 남편이 법적 소송에서 패소하고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자 바로 짐을 쌌어요. 놈은 그 여자를 마지막 희망이라도 되는 것처럼 붙잡으려 했지만 여자는 단칼에 잘라냈고 결국 전 남편은 지키던 것 하나 없이 거리로 나앉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가 절 찾아왔어요. 얼굴은 한눈에 봐도 초췌했고 눈가에는 그늘이 져 있었어요. 한때 절 그렇게 하대하고 무시하고 원망했던 사람이 이제는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있었죠. 시모는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네가 우리 집안의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내가 널 몰라봤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 애도 미안해하고 있어.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그 애도 몰랐을 거다. 그쪽도 책임 있는 거예요.
나한테 맨날 가정교육 운운했었죠. 각설이로 떠돌아다니는 우리 아빠 조롱하고 돌아가신 우리 엄마 이름까지 입에 올리면서 그건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해. 아무리 없는 형편이었지만 방 한 칸 없이 살았지만 적어도 난 길바닥 생활하면서도 가정교육은 제대로 받고 컸어. 우리 부모님은 사람이 해야 될 일, 해선 안 될 일을 아는 사람들이었어. 남 등쳐먹으면서 돈 버는 당신 아들보다 몇백 배는 더 깨끗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알아? 안다. 잘 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찾아온 것 아니겠니? 내가 다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줄 수는 없겠니? 염치 없지만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줄 수는 없겠니? 내가 딱 혀라도 깨물고 저 세상 가고 싶은 심정이라 이런다. 하지만 전 그 말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죠. 늦어도 한참 늦은 거죠. 저는 그동안 시가에서 어떤 취급을 받으며 살았는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전 남편이 도망간 후에도 전 시모는 절 보호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절 원망하고 저한테 모든 화풀이를 해댔죠. 저희 딸까지 차별하면서도 그걸 당연한 듯 여겼고요. 근데 이제 와서 모든 걸 잃고 나니 절 찾는다고요? 이제야 인정 우는? 웃기잖아요. 전 그런 시모를 단호하게 외면하고 쫓아내줬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이. 결국 전 남편은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어요. 나중에 저한테 전에 전 남편 소식을 전해준 그 동창에게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전 남편은 결국 노숙자가 됐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여기저기 친구들에게 손을 벌렸지만 다들 등을 돌렸어요. 그동안 남편이 사기치고 다닌 게 다 밝혀졌으니 누가 그런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결국 갈 곳이 없어진 남편을 다시 받아준 건 시모였어요. 부모 자식 간의 정이 뭔지. 하지만 전 시누이는 끝까지 남동생을 감싸지 않았나 봐요. 남편이 동생이랑 연 안 끊으면 이혼이라고 으름장을 여러 번 놨었거든요. 그러니 별 수 없었겠죠. 제 앞에선 지 동생 위하는 척을 그렇게 해대더니 제가 놈의 엄마였다면 그냥 모른 척 연을 끊어버렸을 텐데 부모 마음이 뭔지 참. 전 시모는 그동안 쌓아온 재산을 모두 빚 갚는 데 쏟아부었어요. 아들놈이 버려놓은 일들을 수습하다 보니 집까지 담보로 잡히고 결국에는 모든 걸 잃었죠. 그렇게 자랑하던 집도 돈도 친척들조차도 하나둘 떠나갔고 결국 전 시모와 전 남편은 나란히 거리로 나앉았어요. 시모는 늙음하게 고시원 신세를 지고 있었고 남편은 찜질방을 떠돌면서 지낸다고 하더군요. 돈이 없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신세가 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죠 뭐. 놈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속이고 돈을 갈취하고 가족까지 기만했어요. 시모와 시누이는 그런 남편을 감싸면서도 정작 피해자인 절 괴롭혔고요.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결과가 이런 거였으니 누굴 탓하겠어요. 본인들을 탓할 수밖에. 한편 전 회장에 의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어요. 식모가 아니라 손녀딸을 돌보는 일을 맡게 됐죠. 회장은 절 믿어줬어요. 제 딸도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어요. 월급도 안정적이었고 전 더 이상 남편에게 구애받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됐어요. 이제 전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기로 했어요. 저와 제 딸이 살아가야 할 길이 이제야 제대로 열린 거였어요.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제 힘으로 살아가면서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기로 굳게 마음먹었죠. 사랑은 언젠가 자기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하죠. 저도 처음엔 그런 말이 허울 좋은 위로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남편과 그 가족들이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보고 나니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됐어요. 제 전 남편은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었어요. 가족들조차 그를 감싸다 결국 함께 무너졌죠. 저는 그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들어도 전혀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저와 제 딸이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우리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 기쁠 뿐이에요. 저는 이제 과거를 뒤로하고 제 딸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고 해요. 다시는 그 누구도 제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하려고요. 오늘 이야기가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작은 교훈이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 여러분도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